그 황 대표한테 가서 여쭤보세요. 왜 무혐의 처리했는지 그때. 그리고 전 그게 궁금하면 여기다가 황교안 장관, 전 장관 증인을 불러야 됩니다. 아니 이거 법사위로 오랜만에 오시라고 잘 모르시는 분인데 할 때는 존중해 주는 겁니다. 네? 예. 장관은 저도 혼 많이 났어. 그 지금 자세가 별로 아름다워 보이지가 않습니다. 뭐하러 만났어요? 금년 6월달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우리 당에서 양정철을 고발한 사실은 알고 있어요? 금년 6월에요. 네. 그건 뭐 그 전이었으니까. 하여튼 금년에 고발된 거 알고 있냐고요? 그 뭐 소분 원장 만난 걸 가지고 말씀하신 겁니까? 그거 아니고 무슨 갑자기 왜 국정원장이 나와요? 양정철이 고발된 사실 알고 있냐고 6월달에.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은 양국 모두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기업들에게 피해가 실제적으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아내분에 대해서 이번 폭행이 좀 처음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잘 집중하시자고요. 아내가 다 다르니까 생각하는 것도 다르니까 그것 때문에 좀 감정이 섞인 건 있는데 다른 남자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네, 7월 8일 정치부에 시작합니다. 최 반장, 조금 전에 영상에도 봤지만요.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뭐 지금도 진행 중이잖아요. 시작부터 여야 간의 신경전이 대단했죠. 네, 조금 전 본 영상에서 모든 게 다 좀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일단 네. 여야 의원들 뭐 자료 제출 그리고 증인 출석을 놓고 공방을 벌였고요. 네. 윤석열 청문회인데 보신 것처럼 양정철 원장 이름이 등장을 했고 또 황교안 한국당, 대표하고. 예, 네. 황교안 대표의 이름이 자주 좀 거론이 됐습니다. 살짝 네. 자세한 내용을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아요. 갑자기 훅 끊는 분위기네요. 네, 그동안 지적을 많이 받아가지고. 양 반장, 아까 역시 이제 영상에 잠깐 나왔지만요. 베트남 출신 아내를 무자비하게 폭행했던 그 남편의 영상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남편의 조금 전 그 뭐 변명 더 큰 분노를 사고 있죠. 아니 그러니까 다른 남자들 가만히 있는 다른 남자들 핑계를 대지 않습니까? 글쎄 말이에요. 예, 뭐 네. 언어가 달라서 스트레스가 쌓이면 남자들 다 그러는 거 아니냐? 네. 아니 보통 언어를 배워야죠, 그런 자기가. 네, 예. 글쎄 말이에요. 아무튼 일단 구속이 됐고요. 네, 조금 전에 영장이 발부된 그렇습니다. 거죠? 네. 구속영장 발부됐고요. 그 일단 또 오늘 민감령 청장이 마침 또 방한 중인 베트남 공안 장관을 만났습니다. 네. 엄정한 수사를 약속했습니다. 베트남 여론이 뭐 들끓고 있다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들어가서 얘기 좀 이어갑시다. 갑시다. 네, 반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보회를 시작하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발언을 들어볼 수는 있었습니다만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로 우리 기업들에게 피해가 실제로 발생할 경우에는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에 문 대통령의 첫 공식 발언이고요.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음이 잘 드러납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 분석해 보자면 우리나라와 일본이 치킨 게임식으로 서로 계속해서 대응 수위를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전제하면서도 하여간 우리 기업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무대응으로 넘어가긴 어렵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일단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일본이 어떤 추가 반응을 내놓을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분위기라면 아베 총리가 쉽게 물러날 것 같지는 않고요. 18일쯤 추가 보복 카드를 꺼낼 거라는 예상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양국 간에 또 대화가 어느 정도는 또 진행이 되려는 그런 움직임도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하여튼 복합적인 상황이니까 저희가 신반장 발제 때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여야의 고소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지난번에 소환에 불응했던 자유한국당 의원 4명에게 다시 출석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용표 서울경찰청장이 오늘 밝힌 내용인데요. 수사 방향이 크게 4가지랍니다. 최입의 바른미래당 의원 감금 사건, 또 국회 의안과 사무실 점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실 앞 충돌, 또 정개특위 회의장 앞 충돌 이렇게 4가지 사건으로 나눠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뭐 지난번 소환에 불응할 때도 저희가 얘기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당장에 경찰 소환에 응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죠. 전국 우정노동조합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내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61년 만에 집배원 파업 극적으로 막게 됐고요. 우편 대란을 일단은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자, 오늘 정치부 회의는요. 먼저 신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일본 경제보복 조치 속보와 문재인 대통령의 오늘 관련 발언부터 짚어보고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얘기를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의 광화문 천막 재설치, 또 오늘 국회 관련 다양한 속보도 알아봅니다. 그럼 먼저 신혜원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 소개했던 대로요.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한 첫 언급을 내놨습니다. 일본의 조치 철회와 성의 있는 협의를 촉구한다면서 우리 기업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거라는 요지였습니다. 오늘 신반장 발제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관련 속보, 또 정부와 정치권의 긴박한 움직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수석 보좌관 회의 소식입니다. 해외 순방과 판문점 남북미 회동이 이어지면서 근 한 달 만에 열린 회의인데요. 그 사이 자유무역 선언문을 채택한 G20 정상회의도 있었습니다. 이 세계 주요국이 모두 서명한 이 선언문이 채 마르기도 전에 일본발 규제 발표가 있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오늘 수보회의 주제는 일본 규제 조치 점검 및 대책 마련이었고요. 문 대통령이 처음으로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상호 호혜적인 민간 기업 간 거래를 정치적 목적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비상황 상황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와 경제계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입니다. 상황의 진전에 따라서는 민관이 함께하는 비상대응 체제 구축도 검토해야 합니다. 네, 문 대통령은 관련 부처가 모두 나서 해당 기업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편으론 정부의 외교적 해결도 강조했는데요. 다만 대응과 맞대응식 악순환이 아닌 양국 간의 성의 있는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은 양국 모두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기업들에게 피해가 실제적으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지난주 일본의 규제 발표가 나왔을 때 청와대는 특별한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구를 산업통상자원부로 일원화하겠다고만 했습니다. 강제징용 문제를 정치 쟁점화하려는 아베 정권의 의도를 알기에 그 노림수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취지였죠. 무대응이지 무대책은 아니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아베 총리가 스스로 보복적 조치라는 걸 시인한 뒤엔 청와대의 대응도 한 단계 높아졌습니다. 먼저 NSC 회의를 소집했고요. WTO 규범과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보복적 성격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외교적 대응 방안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고 했고요. 이어서 오늘 문 대통령의 메시지까지 이어진 겁니다. 자, 아베 총리는 지난주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공은 한국 쪽에 있다며 국제법 상식에 따라 행동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국제법 상식, 도대체 우리가 뭘 어떻게 어겼다는 걸까요? 일본이 근거로 제시한 건 뜻밖에도 안보였습니다. 역사 문제로 보복한다, 대놓고 얘기할 수가 없으니 안보를 끌어온 건데 그마저도 제대로 논리를 대지는 못했습니다. 어제 아베 총리의 이야기입니다. 한국은 대북 제재와 이와 관련된 무역 관리를 확실히 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국제적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명확한데 무역 관리도 제대로 안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닙니까? 네, 생뚱맞게 대북 제재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말을 좀 돌리고 또 돌려서 했지만 사실상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소재 부품을 대북 제재를 어기고 북한으로 유출시킨다는 의혹 제기에 다름 아닙니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구체적으로 한국의 잘못이 무엇이며 정말 북한과 관련이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며 언급을 피했습니다. 자, 현재로서는 추가 보복 조치까지 밀어붙일 태세인데요. 오늘 18일이 분기점입니다. 일본이 지난 1월 한일 청구권 협정을 근거로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청했는데 이에 대한 답변 요청 기한으로 제시한 날짜입니다. 자, 아마 기억나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일본의 요청이 온 뒤 바로 며칠 뒤에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이에 관련한 입장 명확히 밝힌 바 있습니다. 일본 NHK 지구장 타카노라고 합니다. 지금 양국 관계는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제 일본 정부가 그 한일 청구권 협정에 기반해서 한국 측에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통령님은 어떠한 대응을 고려하고 계십니까? 한국 정부로서는 한국 사법부 판결에 대해서 존중하는 입장을 가져야 되고 일본도 기본적으로 불만이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다라는 인식을 가져주어야 합니다. 그런 문제를 정치적 공방의 소재로 삼아서 미래지향적인 관계까지 개선하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정부는 국제사회부터 설득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대외 경제장관 회의를 주재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한일 기업과 글로벌 경제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따라서 수출 규제 조치는 철회되어야 하며 우리 업계 및 국제사회와 긴밀한 소통, 공조를 통해서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무를 책임지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당장 다음 주 미국 출장에 떠날 예정입니다. 국제공조 방안을 여러 가지를 검토 중인 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상은 저희가 하는 거를 알면은 또 상대도 준비를 하게 돼 있으니까 여기서 좀 말을 아끼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네. 일본에서 대북 제재 얘기했는데 이거 관련해서 좀 대응 방안이 좀 달라지는 게 있나요? 그거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해야 될 사안인데 하나하나 지금 이 단계에서 하나하나 내용별로 저희가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저희의 전략상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기업들도 직접 뛰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휴일이었던 어제 저녁 일본 출장길에 올랐는데요. 자, 삼성은 규제 시행 직전 직원들을 급파해서 추가 재고 확보에 나섰지만 큰 성과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이 부회장이 직접 재계 인사들을 통해 돌파구를 찾으려 한 것이고요. 최근 방한한 소프트뱅크 그룹 손정희 회장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돌아가시는 날짜는 아직 안 정해졌나요? 부회장님 다른 분들 수행하시는 분들 없이 혼자 오신 겁니까? 아니면 일요일 날 쉬시게 못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문 대통령은 오는 10일 30대 그룹을 포함한 기업 총수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갖습니다. 기업인과의 대화는 지난 1월 이후 반년 만인데요.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책을 논의하고자 일정을 계획보다 조금 앞당겼습니다.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청와대 발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문 대통령 전례 없는 비상 상황, 일본 규제 조치 철회해야 합니다. 네, 우리 정부의 움직임 상당히 빨라지고 있죠. 마지막에 이제 신 반장이 얘기했던 대로 모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기업 관계자들을 총수들을 불러서 이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고 홍남기 부총리라든지 김상조 정책실장도 계속해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관계장관 회의가 열렸고요. 자, 그나저나 이제 일본이 추가 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조금 전에 NHK, 일본 공영방송인 NHK가 추가로 보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속보를 좀 보면요. 우리나라에 변화가 없으면 추가 규제에 들어갈 것이고 구체적인 품목을 적시했습니다. 공작 기계와 탄소 섬유 품목에 대해서 추가 규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품목에 대해서 뭐 NHK가 더 자세한 설명은 뭐 하고 있지는 않지만 주로 군사 용도에 전용이 가능한 원자재라는 그런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지금 여러 가지 업계에서는 금속 공작 기계라든지 평판 디스플레이라든지 여러 가지 품목의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NHK가 아무튼 공작 기계와 탄소 섬유 두 가지 품목을 적시해서 보도를 한 건 뭔가 일본 내에서 구체적인 움직임이 뭐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네, 관련한 속보 더 나오면은 저희가 다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이제 최 반장 여러 번의 발언을 들어봤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수출 규제 조치 이후에 첫 번째 공식 발언을 내놓은 거죠. 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근 한 달 만에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를 했습니다. 화두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였고요.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본의 무역 제한 조치에 따라 우리 기업의 생산 차질이 우려되고 또 전 세계 공급망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 처했다면서 상호 호혜적인 민간 기업 간 거래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한국뿐 아니라 이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상황의 진전에 따라서는 민관이 함께하는 비상 대응 체제 구축도 검토해야 한다면서 청와대와 이 관련 부처 모두가 나서서 이 기업들의 애로를 직접 듣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은 이 외교적 해결이 우선이라고 전제를 하면서도 한국 기업들에게 만약에 피해가 실제적으로 발생을 하면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면서 일본 측의 조치 철회, 또 양국 간의 성의 있는 협의를 촉구한다라고도 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소재 수입 다변화, 한일 간 무역 수지 적자 개선 등을 언급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일본은 경제력에서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는 경제 강대국입니다. 여야 정치권과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 주셔야 정부와 기업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 중장기적 안목으로 수십 년간 누적되어 온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또한 한일 양국 간 무역 관계도 더욱 호혜적이고 균형 있게 발전시켜 심각한 무역 수지 적자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네, 자 민관뿐 아니고요, 정치권도 초당적 협력을 해달라 이런 당부와 요청도 있었는데 관련해서 오늘 국회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죠, 신반장.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여야는 일본의 보복적 조치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로 규탄을 하면서도 정부 대응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었는데요. 이를 두고 또 서로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서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시종일관 정부만을 성토했습니다. 힘을 보태지는 못할 망정 뒤에서 발을 걸어서야 되겠습니까? 백태클이 심해도 너무 심합니다. 일본의 억지 궤변에 맞서기 위해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여당에서도 부랴부랴 특위를 만든다고 하는데 의병을 일으키자는 식의 감정적 주장을 내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과연 이 시점에서 국민들의 반일 감정을 자극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함께 만나서 초당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자는 제안을 내놨습니다. 외교안보 현안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면서 일본의 수출 규제와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논의를 하자는 거고요. 자, 이 소식을 들은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도 장소와 일정, 형식을 5당이 합의하면 우리는 언제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청와대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또 오늘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재한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도 있었는데 일본 수출 규제 문제와 관련한 해법 마련을 위해서 초당적인 여야 방일단을 파견하기로 했고요. 또 일본의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18일 또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일본의 대한 수출 규제 관련된 것과 관련해서 초당적인 국회 방일단을 파견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런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이에 대해서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견 없이 이달 중에 초당적 국회 방일단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국회 대변인이 얘기했던 여야 3당 원내대표의 초당적 협력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따 고반장 말제 때 저희가 추가로 얘기해 보는 걸로 하고요. 아까 제가 속보를 얘기하면서 NHK 보도였죠. 한국의 변화가 없으면 추가 규제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보도했는데, 얘기했는데 오늘 주한 일본 대사가 국회를 찾아서요. 우리 정부죠.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거는 우리 정부가 더 진전된 방안을 갖고 와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 대사가 오늘 오전 국회를 찾아서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약 50여 분간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한 일본의 입장을 설명했는데요. 이 윤 의원에 따르면 나가미네 대사는 단지 강제징용자 문제 때문만은 아니다. 양국 신뢰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조치를 하는 것이라면서 한국 정부가 보다 진전된 안을 가져오면 철회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반대로 윤 의원은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철회를 요청했다라고 하면서 아베 정부의 정치적 결정 때문에 우리 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지금 일본 이제 아베 총리도 계속해서 발언을 내놓고 있는데 북한 문제를 또 걸고 가고 있잖아요. 대북 제재라든지 안보 이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북한에서 관련 반응이 나온 게 있다면서요? 네, 전반적으로는 일본이 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이행을 강조하는 것을 두고 나온 반응인데요. 지난 6일자에 조선중앙통신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 아베 총리가 G20에서 제재 결의 이행을 촉구하자마자 이 세상을 놀라게 한 북미 상봉이 이뤄졌다면서 이 국제적인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 자, 이를 두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줄 모르는 얼간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라는 표현을 써서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반도 정세가 좋게 발전할 수 있도록 일본의 고립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일본이야말로 대세도 모르고 제처지도 모르는 정치 난쟁이라는 표현을 써서 또 비판을 했습니다. 네, 얼간이나 정치 난쟁이 이런 표현을 썼군요. 오늘이 김일성 주석 사망 25주기인데 김정은 위원장이 금수산 태양궁전을 찾았다는 속보가 들어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김 위원장이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안치돼 있는 금수상 태양궁전을 찾아서 참배했습니다. 최용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등 고위 간부도 총출동했는데요.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추모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김 주석의 유운인 경제강국 건설 매진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조선중앙TV는 오늘 정오에 추모 사이렌이 약 3분간 울리는 가운데 주민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일제히 금수상 태양궁전을 향해 묵념하는 모습을 생중계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아무튼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의 아까 발언도 들어봤지만 다음 주에 미국을 찾고 또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도 상당히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 그리고 지금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재용 부회장도 일본에 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경제보복 관련한 속보가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번 주에도 아마 그 얘기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청와대 발제 제목 이렇게 잡겠습니다. 문 대통령 우리 기업 피해 발생하면 대응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최종혁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국회에서는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입니다. 한국당이 전 용산 세무서장 사건으로 후보자에 대한 공세를 펼치자 민주당은 국정원 댓글 사건을 고리로 해서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거론하면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전엔 자료 제출, 또 증인 출석 문제를 놓고 여야가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최 반장 발제에서 윤 후보자 청문회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본격적인 검증은 청문회가 시작된 지 1시간 30분이 지나서야 시작이 됐습니다. 자료 제출과 청문위원들 간 자격 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들 간의 또 공방이 길어졌기 때문인데요. 자, 우선 한국당이 가장 문제 삼은 건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입니다. 자, 윤 전 서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는 배경에 윤 후보자가 있을 거란 의혹을 제기하며 당시 불기소 처분 이유서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건데요. 자, 민주당은 청문회에 이 사건 기록을 낸 전례가 없다며 그럴 거면 당시 결재 과정에 있던 사람들을 부르면 될 것 아니냐라고 맞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은 지금 자유한국당의 의원으로 계시는 최교일 의원입니다. 당시에 법무부 장관은 황교안 대표입니다. 윤우진 전 세무서장 무혐의 처리할 때요. 최교일 검사장이 아니고 박성재 검사장입니다. 예? 대응을 하려면 정확하게 공부 좀 하고 대응하세요. 그때 검사장은 최교일 검사장이 맞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팩트나 잘 알고 있다는 진술하라는 부분들에서 굉장히 모욕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과 요구했지만 저는 사과할 용이 추호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공방, 청문위원 자격 문제였습니다. 패스트트랙 전국 당시 여야 할 것 없이 현역 의원들이 고소고발을 당했죠. 자, 수사 대상인 의원들이 검찰총장 후보자를 검증하는 게 맞느냐를 두고 이 공방이 벌어진 겁니다. 자, 문제를 제기한 건 이번 고소고발에서는 비교적 자유로운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를 해서 재판받을 때 국정감사나 법사위에 나오면은 지금 한국당 의원들이 제척돼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과거에는 나쁘고 지금은 괜찮은 건가? 그 해당 의원들의 기소 여부 결정권을 가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입니다. 그래서 과연 적절한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청문위원이 후보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을 경우 참여할 수 없다라는 인사청문회법을 지적한 겁니다. 자, 한국당 의원들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특히 장제원 의원은 국회의원은 고소고발을 당해도 청문회와 법안 또 예산 심사를 할 수 있다며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평소에 존경해왔던 박지원 선배님께서 이 청문회에 찬물을 끼얹는 동료 국회의원에 대한 모욕적 언사에 대해서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서 자 그러면 이러면 되겠네요. 검찰총장 청문회 하기 전에 누구 청문위원 싫으면 이 사람 그 전날 고발하면 피고발인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고소고발을 악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현재 법사위원 17명들을 좀 살펴보면요. 이 가운데 12명이 수사 대상입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7명 전원이, 그리고 민주당은 4명, 그리고 바른미래당은 1명입니다. 자, 특히 당 전체 상황을 좀 보면요. 민주당은 40명, 한국당은 58명, 그리고 바른미래당은 7명의 고소고발을 당해 의석수 대비 한국당은 각각 31%, 그리고 한국당은 52%, 그리고 바른미래당은 25%에 해당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고발당한 사람들 다 빠지면 할 사람도 없어요. 50몇 명 고발돼가지고 할 사람도 없어요. 자, 이렇게 오전 내내 공방만 오가다 보니까 기재위원장을 마치고 오랜만에 법사위로 복귀한 민주당 정성호 의원. 이 본 질의가 시작되면 질문을 하려고 참고 있었는데 이 발언을 신청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이렇게 손을 댑니다. 저도 오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한마디도 안 하면은 오전만 그 공중파가 생중계한다고 하는데 지역 주민들이 너 밥 먹고 뭐 하고 있냐 이런 얘기할까 봐 도저히 안 할 수가 없어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빨리 좀 청문회를 진행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시 문제들, 양정철과의 만남 문제들 다 의혹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정 의원의 말대로 본격적인 청문회가 시작되자마자 이 양정철 원장과의 만남에 대한 질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윤 후보자는 검찰총장 인사를 앞둔 지난 4월 만났다는 한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과는 다르다. 올 2월쯤이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양 원장을 처음 만난 건 지난 2015년 말이라고 했는데요. 왜 만난 걸까요? 총선 인재 영입 과정에서 인연을 맺었다라고 양정철 원장은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그 총선에 그렇습니다. 저는 정치에 소질도 없고 정치할 생각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자, 아시겠지만 당시 박근혜 정부 때였고 윤 후보자는 수사 일선에서 벗어나 이 좌천성 인사로 지방 고검을 전전했을 때였죠. 자, 그러다 보니까 당시 윤 후보자 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부터 이 동시에 총선 출마 러브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고 이 본인이 영입을 완강하게 고사했다는 건 이미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바 있습니다. 다만 윤석열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에 취임한 후에도 2차례 양정철 원장을 만났다며 이 앞으로 총장이 되면 여야 의원들을 자주 뵙고 부적절한 건 조심하겠다라는 입장 밝혔습니다. 자, 이를 두고 한국당 검찰의 중립성은 물 건너갔다며 공세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총장 시켜준다고 그러던가요? 다른 금년에 일행들 만난 이유가 뭐냐고요? 금년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네.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냥 만났어요? 그렇습니다. 그 양정철 씨가 당시에도 어떤 사건의 수사 대상이었다는 사실 알고 있습니까? 그 당시에 네? 전 모르고 있습니다. 금년 6월 달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우리 당에서 양정철을 고발한 사실은 알고 있어요? 금년 6월에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건 관련인 모양이군요. 곧 피의자가 될 사람을 몇 달 전에 만나서 대화를 한 것은 적절한 겁니까? 아니 제가 나중에 고발이 들어올지는 제가 당시는 알 수가 없고
자, 일단 뭐 두 사람의 만남 자체가 뭐 적절한지는 제쳐두더라도 윤 후보자가 뭐 관심법이 있지 않는 이상 6월에 고발될 걸 미리 알 수 있는 사실은 없었겠죠.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윤석열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 증인 출석 공방입니다. 네, 여야 할 것 없이 아까 이제 최 반장이 이제 그래픽으로 잘 정리했는데 피고발인 신분인 의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번 후보자 청문회 시작 전부터 글쎄 뭐 이런 표현이 적확한지 모르겠는데 도둑이 경찰 잡는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실제로 언론 보도에도 그런 제목으로 좀 뽑힌 기사들도 많았는데 사실 오늘 청문회 시작하자마자 이 문제를 놓고 여야 간의 공방이 진행이 됐죠. 네, 과거 국정감사 때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뇌물 혐의로 재판을 받을 당시에 이 한국당 의원들이 박 의원은 법사위에서 제척돼야 한다라고 요구를 했었고 반대로 한국당 소속 권성동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을 때는 또 민주당 의원들이 같은 문제를 제기한 바 있었습니다. 박지원 의원이 이를 거론하면서 문제를 제기한 건데요. 그러자 장제원 의원이 동료 의원에 대한 모욕적 언사라고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장제원 의원은 국회의원은 국민 누구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할 수 있다면서 이를 이유로 제척돼야 하는 이유는 아니라고 반박하면서 고성이 오갔습니다. 이에 여상규 위원장이 나서서 모두 자격이 있다라고 정리를 하면서 상황이 마무리된 겁니다. 여러분들 다 자격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일어난 일 가지고 고소고발이 되었다 해서 자격이 없어집니까? 그러면 국회에서 어떻게 국정활동을 하죠? 그런 일로 모든 의원의 활동을 중단한다면 대한민국은 국회가 없어지게 됩니다. 아무 일도 못하게 되죠. 네, 여성규 위원장의 얘기를 들어봤고요. 야당 의원들은 자료 제출과 증인 출석 문제를 놓고 시작부터 공세를 펼쳤잖아요. 아까 1시간이 넘어서야 겨우 윤석열 후보자가 첫 마디를 할 수 있었다. 그런 얘기도 아까 최 반장이 했는데 가장 문제 삼는 부분은 윤 후보자가 연루됐을 거라고 야당이 의심하고 있는 전 용산 세무서장 비리 의혹 관련한 부분이고요. 민주당은 이에 맞서서 황교안 전 대표가 아니죠. 황교안 대표 문제를 아주 전면으로 끄집어내는 그런 상황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당은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이 혐의 없음 처분을 받는 과정에서 윤 후보자가 관여했다는 의혹, 그리고 윤 후보자의 배우자의 비상장 주식 투자 의혹, 그리고 장모 사기 사건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겨냥했습니다.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윤 전 세무서장은 해외로 도피한 것 같다면서 출입국 조회 사실도 제출하지 않았고 의혹을 확인할 수 있는 사건 기록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측은 증인에 대해선 청문회법에 따라 하면 되고 사건 기록도 근거가 있는 것이냐라고 반박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를 보고받은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증인으로 나오면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야 의원들 이야기 들어보시죠. 청문회는 이른바 검증 봉쇄 수치인 불명 청문회로 역사의 길이 남을 것입니다. 후보자는 배우자와 직계 존속과 관련된 어떠한 자료도 개인정보 보호,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거부하고 있고 후보자 본인 역시 개인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일부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이 의혹을 풀려면요. 최경일 당시 부장이거든요.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한테 물어봐야 돼요. 이거 보고 받았는지. 보고 받았는데 왜 이거를 영장 기각을 했고 또 왜 이거를 불기소 처분을 했는지. 일단 거기다 물어보고 그 사람들이 윤석열 씨가 부탁을 그랬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하면 됩니다. 자, 윤석열 후보자는요, 이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윤우진 전 세무서장에게 변호사 소개해준 적 없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자, 윤 전 서장은 윤대진 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인데 동생이 현직 검사고 해당 변호사와 더 가까운데 이런 정황상 제가 소개시켜준다는 건 무리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또 이 윤 전 서장과 저녁 식사를 하고 고급 양주 마신 사실이 있느냐 이런 질문에는 1년에 한두 번 점심시간에 식사를 한 건 맞지만 고급 양주 마신 적 없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네, 아까도 저희가 들어봤지만 황교안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주장까지 오늘 청문회에서 나온 상황인데요. 윤석열 후보자의 항명 논란이 불거졌던 그러니까 2013년 국정감사죠. 많이 유명한 장면인데
당시 윤 후보자의 발언도 다시 소환됐죠? 네, 당시 이 윤석열 후보자는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당시 외압이 있었다라는 의혹과 관련해 황교안 당시 장관도 무관치 않다라고 폭로를 했었는데 박지원 평화당 의원이 당시 답변 영상을 오늘 청문회장에서 튼 겁니다. 그리고서는 당시 증언이 지금도 변함이 없느냐라고 물었고 윤 후보자 대답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윤석열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장의 수사 외압과 함께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개입했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즉 수사 외압을 했고 수사 방해를 해서 지연시켰고 수사를 지연시키도록 했고 실질적으로 방해를 했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후보 묻습니다. 지금의 생각도 변함이 없죠. 검사들이 변함이 있는가 없는가만 답변하세요. 없습니다. 변함이 없죠. 네. 자, 윤 후보자는 당시 수사 외압에 대한 이 황교안 대표의 개입 여부와 관련해 서면 답변에서는요. 2013년 국정감사에서 모두 말씀드렸다는 말로 좀 대신을 했습니다. 결국 이번 청문회에서도 황교안 대표가 어김없이 등장을 한 셈인데 이 청문회가 시작되기 전 이 같은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서 황 대표 직접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윤석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죠. 과연 검찰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 관해서 공정하게 검찰을 운영해 나갈 수 있는지 검증하는 청문회가 되어야 됩니다. 네, 다만 민주당은 예고한 대로 황교안 대표에 대한 의혹 제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과거 삼성 비자금 의혹을 폭로한 김용철 전 삼성 법무팀장의 진술서 일부를 공개했는데요. 황교안이란 이름이 적혀 있다면서 윤 후보자에게 이 서류가 당시 검찰에 제출됐는데 본 기억이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윤 후보자는 본 기억이 없다라고 답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대검 공안부장 출신인 정점식 한국당 의원은 황 대표가 연루되지 않았다는 사법적 판단이 내려졌다면서 민주당이 황 대표 흠집내기를 하고 있다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만큼 황교안 대표가 인기가 좋은 모양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청문회라는 게 이제 또 도덕성 검증도 있지만 정책 철학을 알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검증대잖아요. 오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한 질문도 많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답변을 보면요. 글쎄요, 검찰 개혁에 어느 정도 공감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의견을 내면서도 정부가 추진 중인 방안하고 또 약간 결이 다른 그런 언급도 했죠. 네, 윤 후보자가 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 축소에는 동의를 한다면서도 검찰의 수사 지휘권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습니다. 직접 수사권 축소에 대해서는 반부패 대응 역량이 강화 제고된다면 꼭 검찰이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면서 직접 수사는 어디서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수사 지휘 기능을 유지하고 직접 수사 기능은 내려놓을 수 있다는 취지냐라는 금태섭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장기적으로는 그렇다라고도 답변을 했고요. 또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을 주고 검찰이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는 쪽에 방점이 찍혀 있는 이 정부의 수사 조정안과는 다소 입장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고위공직자 수사처에 대해서는 이 큰 틀에서는 찬성한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윤 후보자 이 공수처 법안 각 조항에 대해 찬성, 반대를 말할 수는 없지만 이 부패 대응 국가 역량의 총합이 커진다면 충분히 동의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현 법안이 이 부패 대응 능력이 떨어진다고 평가하는 것이냐라는 백혜련 민주당 의원 질문에는 그건 아니라면서 이 찬성 입장으로 이해하면 되냐라는 재차 나온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박정식 서울고검장이 사의를 표명했고요. 윤석열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이후에 5번째 검사장급 이상 간부가 사퇴 의사를 밝힌 겁니다. 오늘 청문회까지 있었으니까요. 앞으로 검찰 간부들의 줄 사퇴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이 나오더라고요. 네, 박정식 서울고검장 오늘 오전에 이 검찰 내부 통신망을 통해서 사직 인사를 밝혔습니다. 그는 조직을 떠나더라도 검찰이 이 현재 어려운 과제를 슬기롭게 극복해서 국민을 위한 검찰로 더욱 발전하고 또 성장하길 바라며 많은 응원을 하겠다라고 짧은 심경을 밝혔습니다. 박 고검장은 연수원 20기인데요. 윤석열 후보자의 연수원 3기수 선배입니다. 이 검사장급 이상 간부 40명 중 윤 후보자의 연수원 선배는 21명, 또 동기인 23기가 9명인데
현재까지 박 고검장을 포함해서 5명이 사직하거나 또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는 25일 윤 후보자의 취임을 전후해서 이 고위 간부들의 사표가 좀 이어질 거란 전망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직도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속보가 더 나올 걸로 보이고요. 하여간 오늘 청문회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이름 3명은 윤우진, 양정철, 황교안 이렇게 3명인데 관련한 공방이 앞으로도 이어질 걸로 보이고 오늘 밤 늦게까지 가겠죠, 최 반장? 그렇습니다. 네. 지켜봐야 되겠네요. 최 제가요? 반장이. 네. 당연히 지켜봐야죠, 알겠습니다. 최 반장이. 좋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 이렇게 정리할게요. 윤석열 청문회에서 여야 양정철, 황교안 공방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과연 가능할까 싶었는데 우리 공화당이 예고했던 대로 지난 주말 광화문광장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천막 4개동을 친 거죠. 천막 재설치 직후 우리 공화당은 축제 분위기였다는 후문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 직후 서울시는 즉각 천막 철거 계고장을 보냈고 시한은 이미 24시간이 지난 상태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서울시가 천막에 손대면 2배의 천막을 치겠다면서 물러설 뜻이 없음을 밝히고 있는데요. 양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과 다른 정치권 뉴스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 6일 토요일이었죠. 오후 1시쯤이었습니다. 옛 서울역 광장에서 우리 공화당 당원들 보신 것처럼 이렇게 많이 모였습니다. 그 더운 날씨에도 직사광선 그대로 받아가면서 보시는 것처럼 태극기, 성조기 손에 들고 모인 거죠. 왜냐? 그 전날 다 나오십시오. 총동원령입니다. 내일 우리 제대로 한번 싸워봅시다. 라고 했기 때문이죠. 그런 지령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결국 여기 힌트가 있었습니다. 토요일이 D-Day였던 겁니다. 자, 서울역 집회 마치고 광화문 광장 쪽으로 행진했습니다. 오후 4시쯤 됐을까요? 이 당원들은 세종문화회관 앞에 모였습니다. 사실 거기서 광화문 광장 이래봤자 그냥 차도만 넘으면 바로기 때문에 진입 준비 마친 상태였던 거죠. 바로 그때 조원진 대표 무대에 올랐습니다. 이렇게요. 준비됐습니까? 준비됐습니까? 동지 여러분, 광화문 광장으로 진격하자! 야, 싸움하러 가는 사람처럼요. 자, 이렇게 진격 구호 떨어짐과 동시에 갑자기 당원들 차도를 건너서 광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으쌰으쌰 하는 소리 들리시죠? 자, 천막 4개동이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순식간에 짠 하고 세워졌습니다. 바로 서울시가 화분을 갖다 놓지 않았던 세종대왕 동상 앞쪽이었습니다. 그 빈틈을 노렸습니다. 자, 순간 당원들 정말 무슨 빼앗긴 나라 되찾은 것 마냥 승리감에 취해서 대한민국 만세, 또 박근혜 대통령 만세 외쳤습니다. 자, 조원진 대표 즉각 철거하라 계고장 보낸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응수합니다. 지금 있는 4개를 철거하면 바로 8개를 치겠습니다. 만약에 8개를 철거하면 광화문 전체에다가 텐트를 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공화당이 지금 얼마나 이 자신감이 충만해 있는 상태냐면요. 자유한국당도 거의 발 아래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홍문종 대표, 지난주 국회 이 교섭단체 대표 연설 때는 본회의장 갔더니 글쎄 나랑 면담하려고 한국당 의원들이 아주 그냥 번호표 들고 줄을 섰더라 소개를 합니다. 이렇게요. 제가 줄줄이 3선, 4선, 5선 줄줄이 면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 좀 살려달라고. 이놈들도 우리한테 와서 아부 떠는 거예요. 옛날엔 될지 안 될지 몰라가지고 우리한테 오질 못했어요. 불쌍하기도 하고 가엾기도 하고. 도대체 우리 공화당 노크하는 한국당 의원들 누굴지 정말 궁금합니다. 자, 서울시가 통보한 철거 시한 어제 오후 6시였죠. 이제 정확히 한 23시간 56분이 지났습니다. 어찌될지 계속 지켜보죠. 자, 이런 가운데 조금 충격적인 뉴스가 또 있습니다. 바로 자유한국당 중진 김문수 전 경기지사 이 최근 한국당 탈당 의사를 밝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행선지가요, 앞서 보셨던 우리 공화당이 아니라 바로 기독자유당. 생소하시죠? 그러니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자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고 있는 기독자유당 입당 의사를 밝혔다는 겁니다.
에이 가짜 뉴스 하지 마. 벌써 몇 분들 그러시는데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천하의 김문수가요 이번 주일 예배 마치고 점심 먹는데 김문수가요 우리 여기 당에 1번으로 온다는 거야. 김문수가. 이야, 김문수가 1번 오면요 20석 돼버립니다. 자, 물론 뭐 정광훈 목사님 최근 설교 중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본인이 대통령 되면 장관 한번 하시겠냐 이렇게 제안을 하더라라는 말을 했다가 이게 진실 게임이 벌어진 그런 적이 있어서 약간 조금 믿어지진 않지만 일단 김문수 전 지사 공식적인 입장 한번 들어봐야 되겠네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한 유튜버가 올린 이 오사카 G20 정상회담 동영상 제목이 G20에서 사라진 대한민국이었죠. 이 큰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많이들 보셨을 거라 생각되는데 한마디로 G20 회의 기간 내내 다른 나라 정상들과 달리 유독 문재인 대통령만 찾아볼 수 없더라. 어디 몸 안 좋은 데 있느냐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게 정치권 논쟁으로까지 번졌는데요. 바로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에 의해서였죠. SNS에 이렇게 올린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일본에는 뭐 하러 가셨습니까? G20 회의 때 대통령이 뭘 했는지 과거에 당신들이 요구했던 대로 일본 단위로 밝히십시오. 자, 관련해서 이 청와대에서 이 문재인 대통령 당시 일정을 쭉 소개를 했습니다. 유튜버가 이 지적을 한 대로 일부 세션, 그러니까 뭐 특히 두 번째 세션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대신 저렇게 참석을 했던 게 맞다라고 한 거죠. 하지만 그 시간에 이거는 그 시간에 뭐 문재인 대통령이 어디서 쉬고 있었던 게 아니라 인도, 인도네시아, 프랑스 정상들과 줄줄이 회담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렇게 단독 정상회담을요. 또 다음 날인 이틀째 네 번째 세션 그리고 폐막 행사에도 참석하지 않았는데 그건 당일 저녁 7시 30분에 있을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또 만찬 준비를 위해서 먼저 호스트기 때문에 귀국하느라 그랬다 설명을 한 겁니다. 자, 특히 고민정 대변인 오늘 한 라디오에 나와서요. 전 직장 선배이자 이전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민경욱 의원에 대해서 아주 독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공당의 대변인께서 그리고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팩트에 대해서만큼은 명확하게 기준을 갖고 계시리라 생각하기 팩트를 확인하지 않으셨다면 글쎄요 기자 그리고 청와대 대변인까지 하셨는데 어떻게 기사를 쓰고 어떻게 브리핑을 하셨는지가 궁금할 정도입니다. 자, 일단 이 문제를 맨 처음 제기했던 유튜버는요.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G20 환영 만찬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근거지였던 오사카 성 앞에서 기념 촬영을 했던 장면을 올리면서 물러설 뜻이 없음을 또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공교롭게도 KBS 선후배 또 전현직 청와대 대변인끼리 공방을 벌이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 지난번 북유럽 순방 때요. 철렵질 발언 논란 때 저희가 한번 소개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때에 이어서 두 번째 공방이고 오늘 발언의 강도 상당히 세네요. 그러니까 팩트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어떻게 기자도 하고 대변인 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대변인의 발언이 있었고 민경욱 전 대변인의 반응, 민경욱 의원의 반응은 추가로 나온 게 있어요? 뭐 아직까지 추가 입장은 나온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아, 그래요? 네. 자, 그 G20 관련 영상 저도 이제 유튜브에서 봤는데 글쎄요, 고민정 대변인의 설명은 그렇죠. 영상에 거짓이 너무 많다, 황당하다 이런 게 이제 청와대의 어떤 비판, 반박 내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G20 정상회의 공식 일정은요. 세션 1부터 세션 4까지 공식회의 또 환영식, 환영 만찬 폐회식까지 모두 7차례였습니다. 이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4번의 일정에 불참하게 되는데요. 해당 유튜브 방송은 문 대통령이 불참한 장면을 주로 보여주면서 너무 뭐 불성실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청와대 설명과 또 이 순방에 동행했던 기자들에게 이 물어본 내용을 종합해 보면 그 불참한 시간대에는 여지없이 단독 정상회담이 진행됐습니다. 양자회담 또 다자 이 정상회의를 병행해야 하는 이런 행사 특성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는 게 청와대 설명입니다. 네, 자 민경욱 의원의 반응이 추가로 나오면 소개하는 걸로 하고요. 자, 그리고 앞서 시작할 때 이제 양 반장이랑 간단히 얘기했지만 어제 베트남 출신 여성, 그러니까 아내죠. 아내를 무차별할 폭행한 30대 남성의 동영상이 공개돼서 충격을 줬습니다. 조금 전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속보도 들어왔는데
영장실질심사 때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내서 몇 가지 말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국장 말씀하신 대로 오늘 특수상해와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긴급 체포된 김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 발부했습니다. 아내에게 미안하다라고 했는데요.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아내분에 대해서 이번 폭행이 좀 처음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 외국인 여성분들에 대한 구타 사건이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 대해서 좀 다른 하실 말씀은 없으신가요? 여성에 대한 언어가 다 다르니까 생각하는 것도 다르다니까 그것 때문에 제 감정이 쌓인 건 있는데 그 다른 남자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그 좀 복지개선에서 그런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그 뭘 좋게 해석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남자들도 왜 끌어들이는지 모르겠네요. 최근에 워낙 뭐 이런 사건들이 적지 않았지만 근래 들어본 인터뷰 중에서 가장 뭐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한 글쎄요. 해명인 네. 것 같고요. 자, 이 남성 김모 씨 지난 4일 오후 9시 전남 영암의 자신의 집에서 이 베트남 출신 아내를 주먹과 발로 심지어 이 소주병으로도 때렸습니다. 더욱이 폭행 장면이 아내가 몰래 아들 가방에 휴대전화를 꽂아놓고 촬영을 하면서 고스란히 이렇게 카메라에 담겼는데 이 영상이 SNS를 타고 국내뿐만 아니라 베트남 현지에도 퍼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베트남 언론들이 뭐 굉장히 크게 보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갈비뼈 골절을 포함해서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고 하는데 아무튼 걱정입니다. 근데 폭행 사유가 한국말이 서툴다 뭐 그런 이유였죠. 네, 이제 공개된 해당 영상을 보면요, 이 남편의 음성이 담겨 있습니다. 이 욕설과 함께 음식 만들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여기 베트남 아니라고 했지 뭐 이런 말이 담겨 있는데요. 이 기저귀를 찬 아이가 이 메맞는 엄마 옆에 서서 울면서 또 엄마를 부르지만 그래도 계속 폭행이 이어지자 아이도 놀라서 도망을 가는 장면도 담겨 있었고요. 더 안타까운 건 이전에도 폭행을 당했지만 의사소통 문제 그리고 아이 교육에 대한 문제 때문에 신고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접한 다른 지인들이 대신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베트남 엄마가 본인이 병원으로 실려간 후에도 아이 걱정만 했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아이는 그 사건이 벌어진 직후에 아동보호기관으로 이동을 했는데 엄마가 아이하고 같이 있고 싶다라고 했나 봅니다. 경찰이 두 사람이 함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재 조치를 하면서 지금은 같이 있다고 하네요. 예, 치료가 끝나면 이 쉼터로 이동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 경찰에 따르면 이 뭐 앞서 최 반장이 잠깐 얘기한 것처럼 엄마는 이 남편의 폭력성을 알고 있었지만 이 아이를 한국에서 계속 교육시키고 싶은 그런 생각에 폭력을 견디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민감용 경찰청장이 베트남 공안부 장관을 접견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 이슈가 나와가지고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이었다면서요. 네, 그리고 또 정치권도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결혼 이주 여성의 경우에 체류 연장 혹은 귀화 과정에서 배우자의 도움이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이걸 고리로 해서 이주 여성을 통제하고 그것이 가정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거고요. 자, 민주당은 최소한 한국인과 결혼한 이주 여성에 대해선 안정적인 체류를 허용하도록 법 개정을 하겠다라고 밝혔고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가정폭력과 관련해 반의사 불벌죄를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베트남 언론들이 뭐 관련 보도를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베트남 여론이 상당히 안 좋답니다. 베트남 국민들이 박항서 같은 한국인만 있는 것이 아니다. 뭐 상당히 그런 여론이 있다고 하고요. 하여간 엄벌에 처하기를 원한다는 그런 그 여론도 많이 나오고 있다는 보도를 제가 아까 봤습니다. 자, 정치 얘기는 아닌데요. 김성준 전 SBS 앵커 보도본부장을 역임하고 지금은 논설위원으로 있던 언론인이죠. 오늘 뭐 하루 종일 인터넷을 많이 이제 달궜네요. 이 뉴스가. 네, 뭐 지난 3일 오후 11시 55분이었다고 하는데요. 서울 지하철 영등포구청역에서 한 중년 남성이 20대 여성을 쫓아가면서 몰래 촬영하는 장면을 목격한 일부 시민이 그 해당 여성에게 이를 알렸고 해당 여성이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결국 출동한 경찰이 그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를 했는데 이후 신원조회 과정에서 김성준 논설위원인 게 확인이 됐다라는 겁니다. 김 논설위원은 경찰에 붙잡힌 직후에 사진을 찍지 않았다라고 부인을 했지만 휴대폰을 확인해 본 결과 사진이 여러 장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음주 상태였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고 오늘 오전에 이제 보도가 쏟아지면서 바로 SBS를 떠났다면서요. 네, 일단 뭐 메인 뉴스 진행 지금은 하고 있지 않지만 SBS 라디오 김성준의 시사 전망대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난 목금 이틀간 개인적인 사정이 생겼다라면서 다른 사람이 진행을 했던 건데요.
어찌된 영문인가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오늘 바로 사표를 냈고 SBS는 곧바로 수리를 했다고 하는데요. 방금 들어온 소식을 보니까 김성준의 시사전망대는 오늘 방송을 끝으로 폐지가 된다고 합니다. 당분간은 음악 프로그램을 임시 편성한다는 게 SBS 입장이고요. 김성준 전 앵커 1991년 공채 1기로 SBS 입사한 이후에 2번에 걸쳐서 5년 동안 이 메인 뉴스 앵커를 지냈고 보도본부장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잡겠습니다. 베트남 출신 부인 폭행한 남편 구속으로 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석승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여야 원내 교섭단체 원내 대표들이 회동을 갖고 추가 의사 일정을 논의했는데 추경 예산안 처리 일정 등은 오늘도 합의에 이르진 못했습니다. 다만 일본의 경제보복 관련해서 국회 차원의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초당적인 의원 외교는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국회 대정부 질문도 진행되는데요. 고 반장 발제에서 국회 상황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또 만났네 또 만났어 약속한 그 사람 약속이나 한 거지. 네, 또 만났습니다.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 오늘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졌습니다. 요즘 각자 서로에게 바라는 것도 많고 또 야속하기도 할 것이고 논의할 게 많았는데 일단 인사는 반갑게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 전 즉석에서 배지 증정식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국회의원 배지 2가지 종류였는데요. 하나는 끝이 뾰족한 나사형, 또 하나는 오핀형이었는데 이번에 또 다른 종류를 추가한 겁니다. 기존 배지와 달리 옷을 뚫을 필요 없이 부착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직접 설명 들어보시죠. 처음으로 제작했어요. 첫 작품이 나와요. 그러신 분들은 그 여름 때는 못해 하나 한번 찢어줍니다. 제한 대라 하나밖에 주문 못했고 괜찮으시면 제작을 하는데 펑크라는 것을 감사하고 사실 이제 힘으로 하니까 이제 고개가 숙여서 안 예뻐요. 펑크라는 거. 네, 아무튼 배지 이야기로 화기애애하게 논의는 시작했는데 중요한 건 논의 결과겠죠. 추경 예산안과 각종 법안 처리 일정 등을 오늘 정했어야 했는데요. 논의 결과 직접 들어보시죠. 일본의 대한 수출 규제와 관련해 국회 차원에서 초당적 외교를 전개하기로 합의를 했고요. 가급적 빠른 시기에 방위를 추진하기로 그렇게 합의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통상 보복 조치와 관련해서 각 당의 결의안을 준비하고 그것을 종합해서 회기 중에 국회 차원의 결의문을 채택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금주 중에는 예결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예결위가 시작됐다는 것은 상당히 국회를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일본의 경제 보복과 관련해서 초당적인 대응을 해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추경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일단 예결위를 여는 것까지만 합의하고 그 이후 일정은 확정짓지 못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들어가서 더 해보고요. 자, 이에 앞서 이미 합의된 일정들도 있었습니다. 여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지난주에 실시된 바 있고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진행 중이죠. 국회 각 상임위도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내일부터 국회 대정부 질문도 시작됩니다. 내일부터 11일까지 사흘 일정입니다. 첫날인 내일은 정치외교 통일 안보 분야 질문이 있을 예정인데요. 여야 누가 나서는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일단 각 당 자친 타칭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나섭니다. 민주당은 안규백 국방위원장, 심재건 의원, 그리고 이수혁 의원 등이 나오고요. 한국당은 윤상현 외교통일위원장, 백승주 의원 등이 나설 예정입니다. 내일 질의하는 야당 의원들 보니까요, 이 상당수가 이전 대정부 질문에서도 질의에 나선 바 있었는데 대정부 질문 때마다 답변이 화제가 되는 이낙연 총리와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귀 막고 방울 훔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듣습니다. 내 귀만 막으면 남이 다 안 들을 것 같지만 딴 사람은 다 듣고 있는데 혼자만 귀 막고 방울 소리가 없다는 거 짐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처음 들었습니다. 자꾸 네. 말을 돌리고 이상한 말을 하니까 아닙니다. 국민들이 지금 이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거 믿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 제 의견을 물으셨지 않습니까? 제가 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듣기 싫다면 답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만하세요. 됐습니다. 자. 네, 대정부 질문 김 빠진 사이다.
사이다 총리만 부각, 김 빠진 공방 속 폭소 실소 냉소, 장관 불러놓고 본회의장 텅텅. 자,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이전 대정부 질문 일정이 마무리된 뒤에 언론들이 내린 평가입니다. 자, 내일 대정부 질문은 외교안보 분야뿐만 아니라 정치 분야도 포함된 만큼 북한 목선 사건, 한일 관계 등 각종 외교안보 현안은 물론 그 외 정치적 이슈도 다양하게 언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 대정부 질문은 취지에 맞게 알차고 의미 있는 질의응답이 오가기를 바랍니다. 자, 국회 소식 들어가서 자세히 전해드리고요. 글로벌 TMI 시간 잠깐 가져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정확하게는 킴 데럭 주미 영국 대사가 한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를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자, 주재하고 있는 나라의 각종 정보를 본국에 보고하는 일, 대사들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일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킴 데럭 대사가 영국 정부에 보낸 보고가 유출이 돼서 논란입니다. 일단 외교 관련 정보가 유출된 것만으로도 문제가 큽니다. 최근에 한미 정상통화 내용 유출 논란만 봐도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 유출된 보고 내용이었습니다. 백악관은 유례 없이 고장난 상태다. 백악관 내부에서 피 튀기는 내분과 혼돈이 있다는 언론 보도는 대부분 사실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결코 유능해 보이지 않는다. 자, 딱 봐도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주재국 대통령을 비판하는 보고가 언론 보도를 통해 유출이 돼버린 겁니다. 그것도 다름 아닌 트럼프 대통령 말이죠. 자, 트럼프 대통령 가만히 있을 리 없습니다. 바로 주미 영국 대사를 비판했습니다. We're not big fans of that man, and he has not served the UK well. So 네, 이번 일을 계기로 대표적 우방 관계인 미국과 영국 간의 동맹에 금이 갈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영국 외무부가 유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정부의 각종 기밀 정보, 특히 외교 관계에 있어서의 대외비 정보 정말 세심하게 다뤄야 한다는 거 새삼 느끼게 됩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여야 이번 주 예결위 가동키로 추경 처리 일정 합의는 불발. 네, 오늘 여야 원내대표들이 다시 만났습니다. 여러 가지 논의를 했는데 추경 예산안 처리 일정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합의는 못한 거죠? 예, 일단 이번 주 안에 이 예결위 첫 회의를 여는 것까지는 합의를 했습니다. 예, 다만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뭐 처리 일정까지는 합의를 하지 못한 거죠. 자, 여야 원내대표들은 추경 예산안 처리 일정을 뭐 계속 논의해 가겠다 이렇게 밝히긴 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예결위 개최에 합의한 것만으로도 진전이 있었다 이렇게 자체 평가를 하더라고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예결위가 시작된 건 결국 상당한 국회 정상화의 의지라면서 예결위가 시작된다면 결국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고 처리하게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예결위 구성 심의에 들어가면 정상적인 국회 운영이 진행된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추경 문제와 함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요구하고 있는 북한 목선 관련 국정조사, 또 이 경제 원탁 토론회 관련 일정도 합의하지 못했는데요. 결국 추경 예산안 처리 일정부터 북한 목선 사건 국정조사까지 모든 사안들이 맞물리면서 여야 견해 차이가 여전히 꽤 큰 상황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늘 회동에서 북한 목선 국정조사 관련 논의도 있었다는 걸 언급하면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사안에 대해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정조사가 의사 일정 합의에 또 다른 전제 조건으로 연계되는 것은 곤란하다면서 국정조사 자체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최 반장, 정의당이 오늘부터 새 당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에 들어갔죠? 네, 오늘부터 13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투표는 오늘 오전 9시 시작이 됐는데요. 우선 온라인 투표가 11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12일에는 현장 투표, 마지막 날인 13일에 ARS 투표가 치러지는데요. 아시다시피 후보는 심상정 의원 그리고 양경규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입니다. 2파전이죠. 심상정 후보는 총선 승리,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차별 없는 사회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고요. 양경규 후보는 당 지역 조직과 부문 조직 강화, 당원 기반, 총선 전략 수립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네, 심상정 의원이 중앙 정치 무대에서 워낙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정의당 안팎에서는 어대심, 어차피 당대표는 심상정이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분위기에 대해서 양경규 후보는 어대심이라는 말은 진보 정당인 정의당에는 매우 심각한 발언이다라면서 발끈한 바가 있고요. 자, 양 후보가 이변을 일으킬 수 있을지 아니면 심 후보의 무난한 승리로 끝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번 투표 기간 당대표와 함께 부대표 선거도 함께 치러집니다. 네, 자, 몇 가지 사회 관련 뉴스도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아까 제가 속보로는 전했는데 전국 우정노조의 총파업 여부가 저희
정치부회의 시작하기 직전에 결정이 난 거죠? 네, 그렇습니다. 4시 반에 서울 광화문 우체국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내일 총파업 계획을 철회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24일 진행된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노조조합원 2만 8천여 명 중 2만 7천여 명이 투표에 참여를 해서 93%가 파업 찬성표를 던진 바가 있었습니다. 총파업을 앞두고 지난 주말 노조 측과 우정사업본부는 줄다리기 협상을 진행해 왔습니다. 노조 측은 그동안 주 5일 근무제 시행, 또 집배원 인력 2,000명 증원 등을 요구해 왔는데요. 협상 중지안에는 이 토요 업무를 대신할 위탁 택배원 750명을 포함한 900여 명 인력을 증원하고 또 내년부터 농어촌 지역에서 주 5일제를 시행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노조 집행부 측은 이 중지안을 놓고 오늘 회의를 거듭했고요. 결과적으로 파업을 철회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네. 자, 그리고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를 포함해서 4명의 사상자를 냈던 서울 잠원동 건물 외벽 붕괴 사건 관련한 여러 가지 속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인재에 가까울 것 같다라는 그런 분석 결과가 이제 나왔다는 얘기를 했는데 건축 관계자들이 위험 징후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같은 그런 징후도 새로 확인이 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뭐 이런 소식을 참 들으면 더 안타까운 생각만 드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사고 직전이었던 지난 4일 오후 2시쯤 건물 건축주 또 건축업계 관계자들이 모인 이 카톡 단체방에서 건물이 흔들리는 징후가 있다. 이런 얘기를 자기들끼리 주고받은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사고는 해당 단체 대여방에서 위험 징후가 언급된 약 20분 뒤에 실제 발생을 했습니다. 다만 이 해당 대여방에는 철거업체 관계자, 현장 소장 등은 없었다고 하네요. 자, 현재 사고 원인 등을 놓고 조사가 진행 중인데요. 참고로 서초구청의 1차 조사에 따르면 잭서포트 철거 때 이 건물을 지탱해주는 임시 철제 지지대가 설치되지 않은 것이 이 주요한 붕괴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경찰은 관계자들을 조사해서 이 안전관리 소홀 등의 책임이 드러나면 형사 입건할 방침이고요. 서초구청도 건축주와 시공업체 감리자를 고발키로 했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자 청문회는 진행 중인데 일단 7시까지 진행한 다음에요. 저녁 식사를 하고 그다음에 다시 한다고 하니까 아마 최 반장도 저녁을 먹고 좀 마음 편히 밤늦게까지 기다려야 될 것 같네요. 자, 오늘 기사 제목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여야 이번 주 예결위 가동 합의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미리 보는 내일 복국장의 60첩보 리뷰 시작합니다. 조금 전에 국회 상황 얘기를 하면서 잠깐 언급은 했는데요. 지금 윤석열 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고 내일부터도 또 빅 이벤트가 있습니다. 사흘간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이 진행되는 거죠. 첫날인 내일은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인데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 한반도 비핵화 방안,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 사건의 핵심 인물이죠.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첫 재판이 내일 열립니다. 정식 재판인 만큼 윤 씨가 직접 출석해서 입장을 밝힐 걸로 보이고요. 윤 씨는 구속 후 모든 진술을 거부하면서 조사에 응해오지 않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내일 서울 지역 자사고 평가 결과가 발표됩니다. 하나고 등 13개 자사고의 재지정 여부가 결정되는데 서울에서도 최소 2곳 이상이 탈락 대상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청와대에서 공정경제에 관한 회의를 주재한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는데 주요 속보 있으면 회의 때 다루겠습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5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최 반장 나랑 같이 저녁 먹읍시다. 두 분이서 식사하시면 그럴게요. 어차피 뉴스룸 때문에 저희는 챙겨야 돼요. 퇴근하겠습니다.